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이름은 강정아라고 해요.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어쩌면 좀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살아온 삶 자체가 그렇거든요. 저는 참 외롭게 산 사람이에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친정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빠는 어린 저와 오빠를 두고 집을 나가버리셨죠. 그렇게 버려진 아이가 되었고 살던 집마저 저희 집이 아니었으니 월세 낼 돈 없어서 보증금까지 다 털어먹고 나서야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결국 오빠와 함께 보육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오빠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 그 오빠마저도 제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보육원에서 도망치듯 나가버렸고 지금까지도 전혀 소식을 모른 채 살고 있어요. 시작부터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괜히 죄송하네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누가 힘들었던 얘기하면 괜히 저도 덩달아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싫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다소 힘든 이야기들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전히 그 어둡고 긴 터널 속에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힘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았던 저였기에 제게 잘해주며 관심을 보여준 사람이 나타난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할 결심을 했고 그 사람은 지금의 제 남편이 된 거죠.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도 항상 막연히 결혼이란 걸 하게 된다면 시부모를 부모라 생각하고 정말 잘하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며 시부모에 대한 기대도 컸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 역시 사연 있는 가정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세히는 몰라도 남편 말에 의하면 시부모는 자식을 돈 벌어오는 도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버는 족족 생활비에 보태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부모님께 다 갖다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는 남편이 어려서 돈 관리를 잘 못하니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족족 다 써버리고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걸 알고 남편은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부모랑 연 끊고 살고 있고 같은 이유로 남편의 하나뿐인 누나, 즉 제 시누이도 시부모와 연 끊고 남매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부모 정이 그리웠던 저는 남편의 사연이 안타깝기도 하고 잘해드릴 시부모가 계시지 않는다는 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누이가 제게 참 잘 대해줬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만큼 시누이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죠. 결혼 전 남편과 같이 살았던 시누이였고 결혼 후 저희는 시누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구했으니 여전히 시누이와 저희는 가까운 곳에 살면서 아주 긴밀하게 지냈어요. 이 집 저 집 오가며 저녁을 같이 먹을 때도 많았으니 서로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까지 다 알 정도로 허물없이 지냈답니다. 남편과 결혼해 제 가정을 꾸렸다는 것도 좋았지만 남편 외에 그렇게 마음 나눌 가족이 한 사람이 더 생겼다는 게 저는 정말 좋았어요. 시누이는 제 아들이 태어난 후로는 아들 돌보는 것도 많이 도와줬어요. 시누이가 평소에도 지나가는 아이를 보면 그렇게 예뻐하곤 했는데 조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누가 보면 시누이가 엄마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 아들을 애지중지해줬답니다. 저는 그게 고맙기만 했죠. 시누이는 남편보다 3살 연상이었지만 미혼이었고 스스로 결혼에는 뜻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었어요. 그런 시누이가 제 아들을 너무 예뻐하니 저는 그게 고맙기도 했고 저렇게 아이를 좋아하는 시누이가 정작 자기 자식을 가질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짠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뿐인 가족이기도 하고 서로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덕분에 저와 시누이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시누이 올케 간의 갈등 같은 거 하나 없이 좋은 관계로 참 잘 지냈던 거예요. 부모 안 계셔도 그만하면 행복하다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제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여겨져서 병원에 갔는데 아직 아들이 너무 어려서 제대로 된 검사 결과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중증도 이상의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운 증후군처럼 외모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제 아들과 잠깐이라도 있어 본다면 금방 장애가 있는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나 남편, 시누이와 같은 가족을 인지할 수는 있었지만 내일 모레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될 때까지 제 아들은 말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자폐 여부에 대한 검사도 아이가 조금 더 자란 후에나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아들을 생각하면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학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평생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니 그런 생각을 하면 아들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고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죠. 게다가 저는 아들에게 특별히 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저와 시누이가 제 아들 민철이를 데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극심한 패닉 상태가 되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병원에서 들은 얘기지만 어린 시절 혼자 남겨진 상황들을 겪으며 고립되거나 어떤 위험을 감지하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과도하게 공포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하더라고요. 하여간 저는 그때 제 한 몸 빠져나와야 한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제 살 궁리하는데 급급했던 거죠. 그런데 시누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했고 저를 도와 구해주려고도 했는데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던 저는 그런 시누이도 알아보지 못하고 뿌리쳤던 거예요. 심지어 제 아들 민철이도 있고 저 혼자만 먼저 빠져나왔던 거죠. 저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 시누이는 그 일로 저를 강도 높게 비난했고 이후로 그 좋았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남편과 아들은 물론이고 시누이까지도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니 시누이와 사이가 그렇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시누이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소리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 올케도 그날 올케가 한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그런데 나더러 뭘 어떻게 이해해달라는 거야? 형님, 그날 일은 저도 정말 어떻게 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저도 너무 답답하지만 제가 그간 형님께 보여드렸던 마음을 생각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전 정말 진심이었고 지금도 형님이랑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나는 아직도 그날 그 난리통에 옳게 구하겠다고 손 내밀었다가 차갑게 외면당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그런데 내가 올케를 편한 얼굴로 대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만 오란 말이야. 시누이의 오해는 쉽게 풀어지지 않았고 그런 시누이의 마음을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죠. 또 제가 뭘 더 노력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 그런 상태로 시간이 제법 흘렀던 거예요. 남편도 시누이와 제 사이가 그렇게 된 것을 두고 안타까워는 했지만 남편이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지도 않았던 거죠. 아무리 친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시누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누이는 저와 같은 공간에 있게 되더라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고 저와 말을 섞는 일도 없었어요. 꼭 할 말이 있다면 남편을 통해서 하곤 했죠. 가령 제 아들을 데리고 나가 밥을 사 먹이겠다고 한다거나 그런 일 말이에요. 시누이는 저와의 관계가 틀어졌어도 제 아들은 여전히 예뻐해줬고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누이와 지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하는 일은 비전이 없어.
일 그만두고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볼 생각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외국이라니. 외국까지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일단은 먼 바다 나가는 배라도 타볼 작정이야. 한 2년 정도 배 타는 생활을 하고 목돈 쥐게 되면 그걸로 뭐라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 아무리 돈도 좋지만 아직 우리 아들이 어리잖아. 아빠가 한창 필요할 나이라고. 돈 적게 벌어도 되니까 그냥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안 되겠어? 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선언과도 같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아들 이야기도 핑계가 아니라 진심이었고요. 아들에게도 또 제게도 남편은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 마음을 바꿔보려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고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더라고요. 애 밑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라도 돈 많이 벌어서 대비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태평한 소리를 해. 아들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는 말릴 생각 말란 말이야.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외국으로 나간 남편은 연락도 잘 되지 않았어요. 멀리 나가는 배를 타는 일이라고 하니 그러려니 할 수밖에는 없었지만 남편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상황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겪은 상처와 평생 외롭게 살았던 것 때문에 저는 평소에도 애정결핍이라거나 경미한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외국으로 가 연락도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딱 하나 남은 시누이마저 제게 등을 돌리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신세가 되니 그런 증세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던 거죠.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모든 가족들이 다 저를 떠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고 무기력함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 처방을 받아 약을 먹을 정도였어요. 가깝게 지내는 친구도 하나 없었던 저였으니 그 지경이 되어서도 어디 마음 터놓고 하소연할 곳이 없었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할 수 있는 말에는 한계가 있다 여겨졌으니 저의 우울증은 약을 먹어도 크게 차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제 아들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날도 아무것도 할 의지가 없었던 저는 아침 먹은 것 겨우 치워두고 소파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제일 먼저 시누이에게 연락을 했죠.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는 저희 집에 수시로 드나들던 시누이였으니 혹시라도 시누이가 제가 잠든 사이에 다녀간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 상황에서 달리 연락할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시누이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어쩌다 집에 가만히 있다가 애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살다 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나냐고. 형님, 그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전 지금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형님. 우리 민철이 어떡해요? 또 그놈의 아무 생각도 안 난다는 소리를 하는 거니? 그때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지 새끼 내버려두고 지 목숨만 생각하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멀쩡히 집에 앉아서 애를 잃어버려 놓고도 아무 생각 안 난다고 하면 그만이야? 시누이는 그러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제게 돌아오는 그 모든 화살을 고스란히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도 엄마인 저보다 시누이가 더 주도적으로 진행했어요. 저희 애가 지적장애가 좀 있어요. 얼핏 보면 몰라도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보면 누구라도 쉽게 눈치를 챌 수는 있을 거예요. 애가 그러니 더 걱정이 돼서 죽겠는데 애를 금방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애를 두고 엄마라는 인간이 제대로 지켜보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뭡니까? 일단 모두 진정 좀 하시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협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누이는 경찰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엄마라는 인간이 엄마라는 게 저런 것도 엄마라고 하는 소리를 얼마나 여러 번 했는지 몰라요.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들뿐만 아니라 경찰서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비난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난 따위가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저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아들만 찾을 수 있다면 무슨 비난을 어떻게 받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당시 남편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아들과 둘이 지낼 집을 더 작은 집으로 옮겼는데 동네 자체가 연립주택이 많은 곳으로 아파트처럼 CCTV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아들이 집을 나서는 모습도 확인할 길이 없었고 골목 어귀에 CCTV가 하나 있었지만 다른 길목으로 나가면 그뿐이라 집을 나선 아들이 어디로 간 것인지 도무지 짐작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변 CCTV를 추적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 본 사람이 없는지 수소문을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렇다 할 단서 하나 찾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었으니 저는 경찰에게만 그 일을 맡겨둘 수가 없었어요. 아들 찾는 전단지를 만들어 제가 직접 그걸 들고 길거리로 나서기라도 해야 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미 수도 없이 물어봤으니 조금씩 반경을 넓혀가며 전단지를 돌리기로 한 거죠. 그 일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저는 그 일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전단지를 들고 나가 하루 종일 그걸 나눠주며 아들 본 사람들을 찾는데 전념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어느 날 제가 건네는 전단지를 받은 어떤 아줌마 한 분이 제 아들 얼굴을 알아보는 거였어요. 얘 내가 아는 아이 같은데요? 네? 정말이세요? 제 아들을 아세요?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보이던가요? 제 아들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게 내가 사는 연립주택 지하에 사는 애 같아요. 혹시 이름이 민철이 아니에요? 저는 제 아들 이름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그 아줌마 붙들고 말했어요. 네, 맞아요. 제 아들이 민철이에요. 제 아들을 보셨다는 거죠? 저를 거기로 좀 데려다 주세요. 맞아, 민철이. 사진이 흐릿하긴 해도 그 얼굴이 맞아요. 하도 애 이름을 불러대서 우리 건물 사는 사람들은 아마 다 민철이라는 그 이름을 알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이 애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이네요. 누가 같이 있나요? 엄마요? 아니에요. 제가 엄마예요. 제가 제 아들 민철이 엄마라고요.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아줌마와 함께 제 아들이 살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사는 연립주택으로 갔습니다. 정황상 아이가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으로 보였고 범인이 같이 있는 것 같았으니 그 연립주택 입주자인 아줌마가 현관벨을 누르고 전달사항이 있다고 말해준 덕분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집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 문 열어 젖히고 신발도 벗지 못하고 그대로 신은 채 집 안으로 쳐들어갔더니 세상에 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아들이 저를 알아보고 엄마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눈 돌아가서 신우이고 뭐고 잡아 죽일 듯이 달려들었죠. 신우이 머리채 잡고 흔들면서 말했어요.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내 아들을 네가 데리고 갔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난리쳤던 거야? 내 아들 빼돌려서 어떻게 할 작정이었어? 바른 대로 말 못해? 이게 지금 누구더러 너너거리는 거야? 너 미쳤니? 그래, 내가 지금 미치지 않고 배겨? 이 상황에 안 미치면 그거야말로 미친년인 거지. 너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아주머니, 경찰에 당장 신고 좀 해주세요. 얼른요, 빨리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생난리를 치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신우이는 너무나도 말짱한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 아무 일 아니에요. 저희 집안 문제니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만 가보셔도 되세요. 죄송해요. 뭐 하는 짓이야? 집안 문제는 무슨, 이건 범죄야. 알아? 저분 내보내면 뭐 내가 신고 못할 것 같아? 신고 그까짓 거 내가 하면 돼. 저는 그렇게 왕왁 소리를 지르며 전화기 꺼내들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려고 했죠. 신우이는 그런 제게서 전화기를 뺏어들면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왜 이래? 아무 일도 없었으니 됐잖아.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좀 들으란 말이야. 내가 다 이야기할게. 신우이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내심 그게 두려웠을 텐데도 한결같이 침착한 태도로 저를 막아세우는 거였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하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경찰서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야. 내 전화기 1위네.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내 이야기부터 좀 들어.
올케가 계속 이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 올케도 알아야 하는 이야기야. 신우이가 제게 사정하듯 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필시 무슨 할 이야기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고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증인까지도 확보되어 있었으니 신우이 얘기 잠깐 들어보는 것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보기로 했죠. 갑자기 너무 흥분을 했더니 머리로 피가 쏠렸는지 몸이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신우이와 마주 앉아 신우이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제 아들을 이런 지하 단칸방에 숨겨놓고 자기가 돌보고 있게 된 사연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는 그동안 제가 궁금해도 일부러 묻지 못했던 시부모와 얽힌 남편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듣게 된 거죠. 올케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란 사람들은 자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었어. 자식들 상대로 앵벌이 시키는 거나 다름없었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우리를 착취했는지 그 이야기를 굳이 자세하게 안 할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사설이 이렇게 길어요? 연 끊고 사는 시부모 이야기까지 해야 할 정도로 뭔가 대단한 사연이 있단 건가요? 올케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사실 난 결혼도 한 번 했어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팔아넘긴 거나 마찬가지야. 그 어린 나이에 건달 같은 인간한테 시집을 보내버렸거든. 뭐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저한테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 때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생각을 하죠? 그때도 난 이미 형님한테 가족이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신우이가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저는 그것부터가 충격이었고 그 사실을 제게 숨겨온 신우이와 남편에게 배신감과 실망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신우이가 하는 이야기들이 더 충격적이라 그런 마음도 금방 덮이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이 주장에 의하면 시부모는 신우이를 일부러 그런 개차반에 무식한 건달 같은 인간에게 시집을 보냈던 것이고 그런 다음 제 남편과 작당해서 사위 등쳐먹을 생각을 한 거라고 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사위였던 신우이 전 남편에게 좋은 매물이 나왔으니 이참에 내 집 장만 해놓는 게 어떻겠냐 하며 아파트 하나를 권했는데 그게 다 사기였던 거죠. 중간에서 돈만 가로채고 의미도 없는 허위 계약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우이 전 남편이 그 사기를 계획한 것이 처가 식구들이라는 것을 알고 난동을 부리며 따지고 드니 오히려 그걸 갖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사람이 건달이었거나 뭐였거나 간에 어찌되었거나 사기를 쳐서 그 사람 돈에 가로챈 거면서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올케가 몰라서 하는 말이야. 그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데 그대로 뒀다간 우리가 꾸며낸 것보다 더 큰 사고를 쳤을 인간이라고. 그 인간이 보복하는 거 피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 그런다고 그 사람이 평생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얄팍한 수를 쓴다고요? 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가정폭력은 물론이고 그 인간이 건달 생활을 하며 저지른 불법들도 죄다 고발을 했지. 그러니 형량도 꽤 나오더라고. 말도 안 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죠? 형님이 저지른 일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신우이는 자기 전 남편에게 사기를 치고 감옥에 보내는 과정에서 자기 부모의 탐욕이나 자식들 돈으로 보는 행태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학을 뗐다고 했어요. 그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그 일을 계기로 시부모와 절연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 부모 이야기는 더 할 것도 없고 그보다 그 인간이 문제인 거야. 그 인간 입장에선 자기가 사기를 당해서 분개한 상태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데다 지난 일들까지 밝혀내 옥살이를 시킨 것이 다름 아닌 처가 식구들이니 우리한테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던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라도 그러겠네요. 올케,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야. 올케도 이걸 보면 그런 소리 못할 거라고. 신우이는 자기 전 남편이 감옥에서도 편지를 보내서 겁을 주고 했다면서 그 편지를 꺼내 보여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뭐 내용이 좀 살벌하긴 했어요. 이제 알겠어? 근데 그 인간이 얼마 전에 형을 마치고 출소를 했다고.
그 인간이 독이 오를 대로 올라서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 모두를 노리고 있어. 그러니 내가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신우이는 그 사실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제 남편에게 이야기하며 상의를 했다는데, 그때 제 남편이 남편 나름으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 자기는 해외로 나가 원양어선을 탄다고 말하고 외국으로 나가 있겠다고 하면서 저 몰래 제 아들을 빼돌려서 잘 숨겨놓고 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외국에서 자리 잡고 부를 테니 그때 신우이와 제 아들도 같이 이민 절차 밟으면 된다고 했대요. 나 몰래 내 아들을 빼돌려서 숨겨두고 있으라뇨. 그럼 나는요? 남편이 말하는 가족에 나는 포함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동생은 올케가 어떻게 돼도 상관 안 할 것 같던데? 지 아들 챙겨달란 말만 했어. 오죽하면 올케 몰래 빼돌려서 데리고 있으라고 했겠냐고.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인 거죠.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남편이나 그 말을 듣고 제 아들 빼돌린 신우이나 둘 다 자기 핏줄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 괘씸했어요. 신우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한테 증거랍시고 자기 전 남편이 감옥살이 할 때 자기한테 보냈다는 편지를 한 번 더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좀 보라고. 내가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었으니 나라고 제정신이었겠어? 이런 짓까지 저지르게 됐던 것도 올케가 이해해줘야 해. 올케도 올케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거라고 하지 않았어? 나도 그랬던 거야. 내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그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였다는 거 올케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신우이는 자기 입장을 설명한답시고 과거 그 사고까지 끌어와서 제게 이해해주길 강요했는데, 저는 신우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저는 어떤 위험에 처하든 상관없고 자기들 안전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신우이가 제게 등을 돌리고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어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꼬박꼬박 할도리 챙기면서 신우이 마음이 풀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돈 벌겠다고 멀리 나간 남편 때문에 제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어도 멀리서 일하느라 고생하는 남편에게 안쓰럽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세상 천지에 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단 3사람이었으니까. 남편과 아들, 그리고 신우이 외에는 제게 아무도 없었으니 그만큼 제게는 그 사람들이 전부였고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남편과 신우이에게 저는 그들의 가족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배신감에 더불어 저를 따돌리고 자기들끼리만 잘 살겠다고 제 아들을 저 몰래 빼돌리기까지 했다니, 이런 배신이 또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 일을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했더니 놀랍도록 머리가 가볍고 맑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략을 짰죠. 저는 일단 신우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척 연기를 하기로 했어요. 형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랬으니. 그럼요, 알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그 와중에 우리 민철이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겠네. 올케, 그러니까 올케가 나를 좀 이해해줘야 해. 옛날 그 사고 때 제가 형님께 잘못한 것도 있었으니 형님 입장에서도 제가 미웠을 거예요. 이러신 거 이해할게요. 맞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야. 또 그게 사실이고 말이지. 형님, 대신 이제 제가 다 알게 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모른 척하거나 따돌리지 마세요. 저는 저대로 몸 피해서 잘 숨어볼 테니 형님은 지금처럼 우리 민철이 잘 데리고 계시다가 그 사람 연락 오면 저한테도 꼭 연락해 주셔야 해요. 네? 저도 같이 외국 나가서 살게 해주시라고요. 그래, 알았어. 올케가 그렇게 다 이해를 해준다니 나도 그렇게 할게. 동생도 내가 잘 설득할 테니 걱정 마. 어이가 없었어요. 제 남편을 설득한다뇨. 지금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인데 남편을 설득하겠다니.
신우이는 제게 무슨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우이나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신우이를 이해하는 척하는 것을 신우이는 아무 의심 없이 믿는 것 같았고 또 수틀리면 제가 언제라도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 싶었을지도 모르죠. 하여간 신우이도 순순히 그러겠다고 했고 저는 그럼 신우이를 믿는 척하며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제가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 길로 신우이 전 남편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찾냐고요? 신우이가 제게 보여준 편지에 적혀 있었던 신우이 전 남편 이름과 교도소 정보를 기억해뒀거든요. 호기롭게 그 편지 봉투에 적혀있던 교도소에 찾아가 신우이 전 남편에 대해 물었는데 제 예상처럼 쉽게 알 수는 없더라고요. 살해를 하겠다며 여기저기 물어본 결과 신우이 전 남편과 친하게 지냈다는 사람을 소개받았고 여전히 복역 중인 그 사람 면회를 신청했어요. 그 사람에게도 살해를 하겠다고 하며 사정을 해서 신우이 전 남편 연락처를 겨우 알아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어렵게 그 사람과 연락이 되어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신우이 이름을 대면서 알려줄 게 있다고 하니 얼른 약속 잡고 나오더라고요. 서슬이 퍼런 신우이 전 남편을 만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들이 도망갈 작당을 하고 있다고요. 제 남편은 이미 외국으로 날랐고 신우이도 그쪽 피해서 숨어 있다가 제 남편이 연락하면 바로 따라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뭐요, 외국? 그래, 어디든지 튈 수 있는 데까지 튀어보라고 하셔. 내가 어디라도 못 쫓아가는지 두고 보라고 말입니다. 저도 얘기를 대충 듣긴 했는데 신우이가 자기 입장에서 한 얘기만 들어도 그쪽이 얼마나 억울할지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셨습니까? 대체 그년이 뭐라고 지 입장이란 걸 말하던가요? 그것도 터진 주둥이라고 할 말이 있답디까? 아이고, 내가 그것들 때문에 억울했던 거 생각하면 화병으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용한 겁니다. 죽긴 왜 죽어요. 이렇게 나오셨으니 이제 억울한 것도 풀고 그러셔야죠. 그 인간들은 여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게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그 인간들이 자기 핏줄밖에 몰라요. 마누라인 저는 나몰라라 하고 지 자식만 챙긴다고 하잖아요. 제가 신우이 전 남편 편을 들어주며 살살 구슬린 것인데 그랬더니 예상대로 신우이 전 남편은 길길이 날뛰면서 그 인간들 욕을 하더라고요.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여전하네요. 아직도 지들밖에 모르는 거죠? 그 인간들한테는 사위도 며느리도 다 가족 아닙니다. 딱 지들 같은 성 가지고 핏줄 나눈 지들끼리만 가족인 거예요. 그쪽도 그런 집안 며느리 돼서 나랑 똑같은 꼴 당하는 겁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막상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이러려고 그동안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나 싶고.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제 마음 알아주는 사람 만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같은 입장이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인간들 생각하면 분통 터지고 이가 갈리는 건 그쪽이나 나나 똑같을 겁니다. 게다가 제 아들은 장애도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 평생 제가 옆에서 돌봐줘야 한다고요. 그러니 저희 모자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저희한테는 제발 해코지하지 말아주세요. 대신 제가 그 인간들이 당신한테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징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저도 그쪽이나 어린애한테는 감정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원한다면 각서도 써드리죠. 일단 그년 숨어있다는 그 지하 단칸방 주소부터 넘겨주세요. 제가 아무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먼저 나서서 각서도 써주겠다고 하니 써준다는 거 다 받고 저도 넘길 것들 넘겼죠. 신우이가 숨어있는 곳 주소는 물론이고 제 남편 전화번호, 남편이 일하고 있다고 한 곳에 대한 정보 등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넘겼어요. 그러니 신우이 전 남편은 그 길로 당장 신우이부터 족치러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제 아들이 신우이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서 제 아들을 데려와야 한다며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 사람이 혼자 가서 배를 누르면 신우이가 그 문 열어주기나 하겠어요? 제가 같이 가서 배를 누르고 해야 신우이도 안심하고 문을 열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모로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를 찾아가 배를 누르니 신우이는 이제 안심이 된 것인지 약간 신경질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자꾸 찾아오고 그러면 곤란하다 하면서 문을 열어주던데 신우이 전 남편이 그 문 열어젖히며 들어서는 걸 보더니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져서 차려놓은 밥상까지 뒤엎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신우이 전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신우이를 몰아세웠어요. 쥐새끼처럼 어디 숨어버렸나 했더니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 너랑 네 가족들이 나한테 사기치고 도리어 나한테 가정폭력 어쩌고 하며 있지도 않은 걸로 사람 함정에 몰아넣었던 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알아?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 난 그 일이랑 아무 상관없어. 정말이야. 내가 관여한 건 하나도 없어. 어쭈 그러냐? 끝까지 발뺌하겠다 이건가 본데 내가 건달짓 하면서 저지른 불법에 대해 벌 받은 것은 자업자득이라 하겠으나 내가 건달 출신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그런 식으로 저지르지도 않은 폭력을 거짓으로 만들어내서 덮어 씌운 것이나 내 돈 사기쳐서 다 날리게 한 것에 대한 죗값은 제대로 받게 할 거야. 내가 다 응징할 거라고. 어휴, 그 사람이 그렇게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걸 바로 옆에서 보는데 저는 이미 그 사람과 다 합의를 해서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해서 동행까지 한 것이었지만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몸이 움찔거릴 정도로 겁이 나기도 했어요. 언제 돌변해서 저나 제 아들에게도 해코지를 하거나 위협할지 모른다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감정이 격해지면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얼른 그 자리를 떠야 하는 생각도 안 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은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게 제 아들 먼저 챙기라고 배려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더니 신우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죠. 뭐야? 그러니까 올케가 이 사람한테 다 일러 바치고 데리고 온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이 와중에도 그런 소리 할 정신이 있냐? 그 입 닥치지 못해? 네가 뭐가 잘한 게 있다고 그런 말을 해? 신우이가 제게 큰 소리를 내니 저보다 앞서 신우이한테 뭐라고 해준 것도 신우이 전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신우이에게 내 아들 찾았던 날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제야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뭘요? 형님이나 그 인간한테 제가 가족이기나 했나요?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으면서도 저한테는 그 위험에 대해 알려주기는커녕 비밀 유지하고 당신들만 빠져나갈 궁리한 거 아니냐고요. 나만 여기 남겨두고 나 혼자 다 당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었다는 건데 나는 왜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하죠? 무슨 소리야. 다 잊고 같이 떠나기로 했던 거잖아. 그래놓고 이렇게 뒤통수 친 건 올케라고. 기가 막혀서 지금 뒤통수라고 했어요? 내가 형님 전 남편 여기 데리고 온 게 뒤통수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형님이나 그 인간이 짜고 버린 일이야말로 뒤통수죠. 아무리 그렇다고 이렇게 위험한 사람한테 나를 넘긴다는 거야? 올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형님은 억울하다면서요. 그런데 떳떳하면 이렇게 숨거나 도망갈 생각도 안 하지 않았을까요? 당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으니 그렇게 길을 쓰고 도망가려고 하나 본데 이제 늦었으니 죗값 달게 받을 생각이나 하세요. 뭐? 지금 나를 이런 인간한테 넘기고 올케만 쏙 빠져나가겠다는 거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모자는 이 일에서 빠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님 그러시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제가 더 이상 신우이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게 분명하게 보였을 테니 신우이는 이제 자기 전 남편한테 사정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 얘기는 빤한 거였어요. 자기랑 제 남편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부모들이 꾸민 일이고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인데 자기들도 그게 싫어서 부모랑 연 끊고 산 지 오래됐다 하면서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 신우이 전 남편이 더 날뛰면서 그럼 니들 부모 어디에 있는지 니들도 모른다는 거냐 하며 아주 난리를 치니 신우이가 그런 자기 전 남편 진정시키면서 아니다. 그래도 작정하고 수소문하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다 하면서 끝까지 자기랑 제 남편은 살려달라고 빌고 매달리는 꼴이 너무 추해 보였어요. 그러니 그런 모습 더는 보고 싶지 않아 그 집에서 제 아들 데리고 나와 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 일까지 겪고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과 함께
남편과 공모한 시누이가 제 아들을 몰래 빼돌렸던 그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제 아들과 가깝게 지냈던 고모였으니 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왕래가 뜸해졌다고 해도 제 아들과는 꾸준히 왕래가 이어지고 있었고, 제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지만 고모를 알아보기는 했으니 유인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이 행해진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중에도 아이에게 나쁜 짓을 한 것 같진 않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엄연히 아이를 유인해 부모인 저 모르게 숨겨놓고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사주한 거고 말이에요. 제가 제 아들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울증이 있긴 했으나 아들을 챙기지 못할 정도였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저 모르게 아이를 빼돌린 것은 분명히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남편과의 이혼에도 결정적인 사유가 된다고 해서 고소를 함께 진행했던 거였습니다. 제 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그들 나름대로 이유 주장을 했으니 실형이 언도되진 않았고, 시누이와 남편은 집행유예와 벌금 처분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남편이 그렇게 처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혼 소송에서는 제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답니다. 이혼이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나 변호사 말이 충분히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을 거라고 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가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이혼 마무리 잘하고 양육비 꼬박꼬박 받아낼 작정만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시누이 전 남편 또한 시누이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를 상대로 고소를 해서 한창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은 다 시누이 전 남편을 통해 들은 거거든요. 시누이 전 남편은 소송을 준비하는 중에도 제게 가끔 도움을 청하곤 했었는데, 저 역시 시누이 전 남편에게 도움받은 것들이 있기도 했고, 또 진심으로 시누이 전 남편 입장이 억울하다 여겨졌으니 성심을 다해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제 진심을 알았는지 시누이 전 남편도 저를 편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 같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잘해주고 그런답니다. 정말이지 제가 억울했던 걸 말하자면 몇 날 며칠을 새도 모자랄 겁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너무 억울해서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동원해서 저한테 사기친 부동산 중개업자 등등 닥치는 대로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감옥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긴 궁하면 통한다고 그렇게 억울하셨으니 무슨 짓을 해서라도 증거를 찾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조사를 하면서 증인, 증거 그런 것들도 웬만큼은 확보를 해뒀었어요. 이제 정말 그 인간들 제대로 응징할 일만 남은 거네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나저나 시부모는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제가 겁을 조금 더 줬더니 바로 찾아서 연락처 넘기던걸요. 어쩜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였군요. 연 끊고 산다기에 정말 아예 소식도 모르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나 봐요. 제가 참 결혼해서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다 그 인간들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 그런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시누이 전 남편에게 넋두리를 하며 습관처럼 자책을 했는데, 시누이 전 남편이 그걸 알아보곤 그러지 말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몰라요. 건달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무서운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도 했지만 의외로 세심한 면도 있는 것 같았고, 또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뜻밖의 위로를 받으니 그게 더 크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것들 제가 증거도 다 갖고 있고 꼼짝없이 처벌받을 것 같으니 연 끊고 살던 자기 부모 찾아와서 제 앞에 대령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들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법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고발하고 죄 미루는 꼴이 가관도 아니에요. 그 인간들 이야기라면 듣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주 잘 응징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됐든 그 소송도 시댁 식구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시누이 전 남편의 폭력 사실에 대해서도 잊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한 것이니 그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제 이혼 소송과 더불어 그 소송도 빨리 잘 마무리되어 그 인간들 벌 받고 사는 꼴 보고 싶긴 하네요.
저는 여전히 아들 보살피며 살고 있고 아들이 사라졌던 그날 이후로 무기력함과 우울증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저절로 극복이 된 것 같아요. 아들 찾아야 한다는 의지가 제 병을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든 것인지 이후로는 하루 종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며 제 삶에 대한 의지도 불태우게 됐던 것 같거든요. 아들 찾고 데려와서 돌보며 살고 있는 지금도 제겐 우울증 증세가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저는 남편이나 시누이 같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지 않을 거랍니다. 제 삶이니 제가 결정하고 제 힘으로 개척하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게는 제가 돌봐야 할 아들이 있으니 그런 마음 놓치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야죠. 남편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돈도 벌고 싶어요. 아들을 돌봐야 하니 남들처럼 출근하는 일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찾아보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하고 아들 학교에 보내고 나면 그 시간 동안 출근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할 일, 또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많아지니 벅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힘들고 어두운 이야기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갖고 전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걸 축하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많이 극복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께 응원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친구도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런 제 이야기를 누구라도 붙잡고 하고 싶었는데 이 채널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시절에도 이 채널에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했었는데 저도 제 이야기를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친한 친구들 한바탕 수다를 떤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고맙고 또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울해하지 말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실 제 이야기는 어디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굴곡도 많고 가슴 아픈 순간도 있었죠. 전 어릴 때부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믿어왔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끝까지 믿어주고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살다 보니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더군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건 가족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이상형은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제가 26살 때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셨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분이었죠. 아빠는 성실하고 따뜻하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진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같이 나가셔서 채소 장사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도 저녁이 되면 꼭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걸 잊지 않으셨어요. 엄마랑 저랑 앉아서 아빠 얘기를 듣다 보면 오늘 하루 있었던 속상한 일이나 피곤함 등을 잠시 잊어버리고 가족이 주는 따뜻함에 마음이 녹곤 했죠. 아빠는 늘 항상 바빴지만 가끔씩 시간이 나면 그 시간을 온전히 가족을 위해 쓰시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엄마랑 저랑 셋이서 놀이공원에 가거나 소풍을 가곤 했어요.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그 순간들이 다 보석 같은 기억이랍니다.
어릴 때 놀이공원에서 같이 탄 회전목마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아직도 눈에 선하고, 제가 놀이기구를 타면 제 손을 꼭 잡고 아빠가 있으니 괜찮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나중에 결혼하면 아빠 같은 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대학교 때 드디어 아빠처럼 성실하고 착한 남자 선배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지금 제 남편입니다. 남편을 처음 봤을 때 그냥 느낌이 딱 왔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죠. 남편은 진짜 열심히 살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밤새 공부하고, 아침엔 또 어김없이 강의에 출석하는데 한 번도 지각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동기들이 과제나 공부 때문에 도움을 청하면 늘 시간을 내서 설명해주고, 자신보다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몰래 밥도 사주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1년 동안 남편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매일같이 밥 먹자고 하고 같이 공부하자고 하면서 조금씩 다가갔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점점 절 편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드디어 제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처음엔 남편은 자신이 연애할 처지가 아니라고 저의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을 유지하려고 공부에 몰두하느라 연애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함락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백을 한 이후 남편은 제 짝사랑을 포기시키려고 일부러 냉랭하게 대할 때도 있었지만 전 오히려 더 열심히 마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몇 번이고 고백을 반복했고 결국 남편도 저의 진심을 받아들였어요. 저희는 마침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어렵게 연애에 성공하고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데이트할 때마다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나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오르던 시절이었죠. 남편도 절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고 저도 남편에게 모든 걸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씩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사회생활에 익숙해질 나이가 되자 저는 서서히 불안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남편은 제 나이가 꽉 찬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도 결혼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려 들지 않았고 가족조차 제대로 소개해주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더군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서 결국 참다 못해 말을 꺼냈어요. 도대체 오빠는 언제쯤 나랑 결혼할 생각이야? 나도 이렇게 오빠를 재촉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아무 말도 없으니까 나도 불안해. 지난달에 혜진이도 시집갔어. 내 친구들은 벌써 3분의 2가 결혼했단 말이야.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뭘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건데? 난 진짜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해. 2년 전부터 오빠가 결혼 얘기 꺼내주길 기다렸다고. 내 상황이 좀 그래. 알잖아. 우리 집에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 생활비도 내가 부담하고 있어서 결혼 준비할 돈이 솔직히 모자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결혼하고 나서 같이 모으면 되잖아. 내가 오빠한테 집 해오라고 해. 억대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해. 우리 둘이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내가 좀 더 준비가 돼야 너한테 떳떳할 것 같아서 그랬어. 최소한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고 싶어서. 오빠 진짜 바보네.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 지금까지 결혼하자 말 못했던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오빠랑 함께하는 거야. 돈이 좀 부족하면 어때? 오빠가 나한테 떳떳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해. 남편이 저에게 섣불리 결혼하자는 말을 못했던 이유에 대해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남편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거겠죠. 전 꼭 물질적으로 준비될 필요 없다고
우리 둘이서 같이 시작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남편도 저와 결혼할 마음을 먹게 되었고 드디어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뭔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쭉 훑어보시더라고요. 마치 저를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데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내 나일선 질문을 던지시고 제가 대답할 때마다 미묘하게 흠을 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절 신문하듯 질문하던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마침내 결론을 내리듯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결혼하는 건 뭐 상관없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살아야지.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매달 70만 원씩 우리 집으로 보내야 한다. 그것만 지켜주면 결혼 허락하마. 예? 70만 원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집 사정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지금까지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혼까지 시켜주면 효도를 좀 해야지. 엄마도 참, 오늘 처음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왜 그런 말을 해? 예, 나중에 가서 이런 소리 하면 그게 더 분란거리 되는 거야. 확실하게 초장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그래도 꼭 돈 얘기를. 아니야, 오빠.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오빠랑 결혼하고 나서 매달 70만 원을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그걸로 나도 좀 숨통이 트일 테니 너희 둘이 결혼하려면 이 조건은 꼭 지켜야 한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렇게 느끼면서 왜 그 터무니없는 조건을 받아들였냐고요? 그때 전 점점 시집가는 친구들을 보며 결혼 정년기를 넘길까 두려웠고 또 연애만 질질 끌다가 남편과 결혼하지 못할까봐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고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그때 저는 남편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찌저찌 정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고 결혼에 성공했고 남편은 매달 시어머니께 70만 원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약속하고 결혼한 거니까 내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액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아예 일을 안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따로 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일이 있었어도 남편의 돈을 아껴 쓰신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생계가 힘들거나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노는 돈이 필요해서 쓰는 것 같았어요. 저랑 남편도 못 가는 해외여행을 참 자주도 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깨깨오톡 스토리를 보면 거의 분기마다 일본 여행을 다녀오시고 취미생활도 아주 잘 즐기며 사시는 것 같았어요. 그걸 보면서 점점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고 결국 남편에게 7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하게 됐어요. 저는 매달 7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받던 돈을 안 받게 되시면 시어머니가 마음이 상하실 것이고 50만 원이나 70만 원이나 큰 차이가 아니니 조금 더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말했죠. 저는 그 말에 화가 나서 20만 원 차이가 작은 돈이 아니라고 우리도 아껴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하겠다고 하면서도 시어머니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냐며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했죠. 결국 저와 남편은 그날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열이 받은 저는 친정엄마에게 불평을 하러 갔어요. 엄마, 나 이번엔 진짜 못 참겠어. 시어머니한테 매달 70만 원씩 계속 보내는 거 너무하잖아. 내가 줄이자고 해도 남편은 안 된다고만 해. 진짜 화나 죽겠어. 아휴, 얘 진정 좀 해봐라. 사부인 입장도 생각해야지. 그렇게 받던 돈이 갑자기 줄면 당연히 속상하지 않겠어? 그리고 사부인이 나이도 드셨는데 일하신다고 해도 얼마나 벌겠니?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 아니야? 똑같이 나이 드셨는데도 엄마는 아무 돈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 돈을 받으니까 너무 속상해. 윤주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한번 네가 한 행동을 잘 돌이켜봐. 얼마 전에 나이 들어서 이런 거 하나 있어야 한다면서 네가 나한테 명품백 사줬잖아. 너네 시어머니한테는 명품백 사드렸어? 너도 이런 거 보면 똑같이 안 하잖아. 엄마, 그건 다르지. 내가 번 돈에서 자투리로 남은 돈 조금씩 모아둔 걸로 산 거잖아. 아니지. 윤주야, 다르지 않아. 네 남편도 자기가 번 돈으로 보내는 거 아니니? 근데 임서방은 네가 나한테 명품백 사준 거 알아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 만약 임서방이 너한테 왜 우리 엄마한테는 안 사주고 장모님한테만 사줬냐고 따졌으면 속상해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부부 사이에 그렇게 칼같이 따지지 마.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결혼 생활 힘들어져. 엄마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계산적이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 내 입장만 고집하면서 남편의 마음이나 시어머니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부모님께 잘하고 싶었던 걸 텐데 내가 그걸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친정에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우리 엄마 말을 들어보니 당신 말이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가 너무 따져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 사과를 하자 우리는 다시 사이좋은 부부로 돌아왔죠.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남편은 엄마가 자기 편을 들어주며 저를 설득한 게 고마웠는지 전화를 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도움 때문에 원만하게 부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 조금씩 이해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저녁 식사 이후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 절 침실에 부르더니 갑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남편은 계속 이렇게 월급쟁이로 살다가는 나아질 미래가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 무슨 사업을 하려는 건지 준비는 되어 있는지 물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해줬죠. 어떤 업종을 시작하고 싶고 자본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 하나하나 설명해 줬는데 자본을 모으기 위해 대출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남편의 말에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워낙 성실하고 뜻한 바는 무조건 이뤄내는 사람이니 저는 한번 남편을 믿고 응원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엄마에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투자받을 곳이나 대출받을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에게도 상황을 알려드린 거였죠. 딸 내외가 뭐 하고 사는지 당연히 우리 엄마도 아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엄마와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며칠 뒤 엄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엄마는 저희에게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군요. 이 돈 임서방 사업 자금으로 써. 너희 아버지가 세상을 떼면서 남겨준 재산이랑 내가 모은 돈 일부를 이 통장에 넣었어. 장모님, 아니에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임서방, 내가 주겠다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그리고 이거 공짜 아니야. 나중에 효도 받을 생각하고 주는 거라고. 아님 나한테 효도를 하기 싫은 건가? 아니요.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 항상 더 못해드려서 죄송하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이 돈 밖에나. 그냥 투자라고 생각해. 자네도 어차피 사업하려면 투자자도 구할 거 아닌가. 장모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네요. 이 은혜는 꼭 나중에 갚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엄마의 진심 어린 도움에 감격한 남편은 절까지 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사업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남편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남편은 엄마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초반부터 잘 자리 잡으면서 가정의 경제적 상황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나중엔 제가 따로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그 덕에 외벌이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상황이 되면서 아이도 가지게 되었죠. 또한 우리 부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드림하우스를 가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집은 결혼 초부터 살던 전셋집이었습니다. 저희가 전셋집을 매매하게 된 경위는 이랬습니다.
이 집이 매우 마음에 들었던 저희 부부는 원래는 전세를 연장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을 팔 계획이라 더 이상 연장이 어렵다고 했죠. 저희도 이사 가기보다는 익숙한 곳,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었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저희를 좋게 보셨는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매가 성사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세를 시작했던 신혼집을 저희 집으로 만들 수 있었답니다. 남편도 엄마의 도움으로 사업이 잘 풀리고 집까지 마련하게 되니 엄마에게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제가 엄마와 여행을 간 사이에 남편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어요. 제가 엄마랑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남편이 사람들을 불러 우리 엄마 집을 리모델링해 놓은 거죠. 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후 엄마랑 같이 친정집에 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아끼시던 가구 몇 개만 빼고 다른 가구들을 싹 다 전부 새 것으로 바꾸고 벽지도 환하게 바꿔놓았더라고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집을 본 엄마는 너무 놀라워하셨고 한편으로는 기뻐하셨습니다. 남편이 바꿔놓은 인테리어는 딱 엄마의 취향에 적합했거든요. 남편은 그동안 저희 엄마에게 감사한 게 너무 많다면서 꼭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남편의 말을 들은 엄마 눈가에 눈물이 핑 돌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어렵사리 입을 열어 남편에게 여러 번 고맙다고 하셨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참 뿌듯했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커졌습니다. 남편은 이후에도 엄마를 위해 작지만 세심한 배려를 계속해 나갔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면서 불편해하지 않도록 자잘한 부분도 신경 써서 챙겨드리고 집에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면 먼저 알아서 준비해드리기도 했어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남편과의 결혼이 참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행복한 나날만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더군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쓰러지시면서 저희 집이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고혈압 합병증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일단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지만 퇴원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원래 병원에서 처방해온 감기약도 잘 안 드시는 분이라 관리가 제대로 될까 걱정이었죠. 혹시라도 또 쓰러지실까봐 마음이 놓이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간병인을 둘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분이 계시면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고맙게도 간병인이라고 해도 결국 남 아니냐면서 제가 어차피 집에 있고 퇴근 후에는 자기도 케어하면 된다면서 우리 엄마를 집에서 모시자는 제안을 했어요. 남편의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사위 입장에서는 장모를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우리 엄마를 그냥 남처럼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저희 집에서 요양하기로 결정하고 집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시자마자 저한테 다짜고짜 따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다. 니네 엄마가 앞으로 이 집에서 사신다며? 아니, 요새는 시가하고도 안 사는 여자들이 한 트럭이구만. 뭔데 우리 아들 집에서 니네 엄마를 모셔? 여기가 무슨 병원이냐?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니네 엄마라뇨.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그래요. 내가 니네 엄마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니? 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 아니냐고. 내 아들이 고생하게 생겼는데. 어머님,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저도 엄마가 건강하시면 이렇게 같이 사는 것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고혈압 합병증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이 부분은 동의했기 때문에 모시려고 한 거지. 절대 제가 남편한테 강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역정을 내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아들이 밖에서 돈을 그렇게 벌어오는데 집에 들어와서도 편히 모시고 니네 엄마, 아니 사부인 돌보라 이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무슨 니네 집 하인이니? 뭐라고요? 어머님, 아까부터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하인이라뇨. 가족을 돕는 게 하인인가요?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것도 이해 못 해주시는 거예요?
집사람 말이 맞아. 엄마 말 너무 지나쳐. 어머머, 얘, 너 지금 며느리 편드는 거니? 하여간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집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도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장모님은 사업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인데 나도 반대로 장모님이 힘드시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아이고, 그래. 그렇게 남의 집 자식 노릇 잘해라. 친엄마보다 네 마누라 엄마가 소중하다 이거지?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무슨 내가 은혜를 몰라. 은혜를 아니까 엄마 생활비 지금까지 대온 거잖아. 엄마가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면 나도 할 말 많아. 그럼 엄마는 내 사업에 대체 뭘 도움 줬어? 항상 내 돈만 가져갔잖아. 엄마는 나한테는 그렇게 돈 가져가면서 반대로 내가 엄마 아닌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건 못 보겠어?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생각 있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남편이 초강수를 쓰고 나오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대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난리를 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자신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역정을 내면서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치면서 집에 돌아가셨죠. 저는 우리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답답했어요. 남편이 분명하게 엄마의 도움을 강조했음에도 시어머니는 그저 우리를 비난하는 데만 집중하고 계셨으니까요. 만약 남편이 단호하게 저와 엄마 편을 들어주고 철벽 방어해주지 않았더라면 전 아마 속 터져 죽었을걸요. 어찌됐든 우리 엄마는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간병을 받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성심성의껏 엄마를 돌봤어요. 그런데 엄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그것 때문에 입퇴원을 반복해야 했어요. 고혈압 합병증 때문에 투병 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쯤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에도 엄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거의 2주 동안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토하면서 시름시름 앓았죠. 엄마가 없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너무 괴로웠죠.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집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퇴근해서 저희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기에 제가 나가서 현관문을 열었죠. 문을 열자 한 손에는 기부스를 하고 멀쩡한 손으로는 진보다리를 든 시어머니가 떡하니 서 있었어요. 전 시어머니가 다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쩌다가 기부스를 하신 거예요? 예, 내 꼴을 봐라. 당연히 안 괜찮지, 괜찮겠니? 아파 죽겠다 정말.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춘천에 여행 갔다가 봉변을 당했어.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졌는데 팔부터 닿는 바람에 이 꼴이 되어버렸구나. 근데 이런 팔로 혼자서 생활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네 도움도 받을 겸 여기서 잠시 지내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잠시 지내신다니요. 남편하고 얘기는 되신 거예요? 전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밖에서 나오는 소리에 방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던 남편이 나왔어요. 남편 또한 시어머니가 다친 걸 보고 깜짝 놀라며 어쩌다 다쳤냐고 물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설명한 것과 똑같이 놀러 갔다 다쳤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었고 어쩐지 모르게 화가 난 느낌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갑자기 찾아와서 여기서 당분간 지내겠다는 시어머니가 어이없긴 했지만 남편은 어이없는 걸 넘어서 굉장히 분노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요리조리 눈을 굴렸지만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시더니 저에게 배고프시다면서 어서 저녁밥이나 내오라고 하셨죠. 제가 다짜고짜 쳐들어와 밥 내놓으라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어이없는 감정을 느끼려던 찰나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보며 저녁을 드시기 전에 준비해둔 게 있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오시면 꺼내려고 준비해둔 것이라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다니 금시초문이었거든요. 남편을 쳐다보는데 남편이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뭔가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가위를 들고 나온 남편을 보니
저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왜 가위를 들고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경악스러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더니 부엌에서 가져온 가위로 머리를 싹둑싹둑 자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고 전 깜짝 놀라 얼른 남편을 말리려고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이성을 잃은 듯 눈에 핏발을 세우며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죠. 엄마, 대체 어디까지 해야 만족하겠어? 나랑 와이프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도 아직 모자라? 또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는 거야? 도대체 끝이 어디냐고?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화난 거야?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여기서 살겠다고 해서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제발 진정하고 말로 해봐. 진정하라고? 글쎄, 당신이 우리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엄마가 날강도처럼 장모님 돈을 빼앗아 갔다는 거 알아도? 저는 순간 머리를 띵하고 맞은 듯 충격을 받았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해보라고 남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놓아주지 않은 채 고래고래 소리 지르듯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쓰레기 짓을 알게 된 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였는데요. 그 당시 저는 장례식 이후 제가 엄마의 짐을 정리하면서 계속 울었고 심지어 기절하기까지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남편은 이러다 사람 죽겠다며 저보고 대신 엄마의 짐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 대신 엄마의 유품들을 정리하던 남편이 우연히 통장에 든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통장 내역을 살펴보던 남편은 통장에 매달 누군가에게 돈이 송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놀랍게도 수취인의 이름엔 떡하니 저희 시어머니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장모님한테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매달 50만 원씩 받고 있었다고 대답하셨대요. 남편은 너무 황당해서 대체 왜 엄마한테 돈을 받았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 사부인은 너네 집에서 살고 난 따로 사는데 불공평하지 않니?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려면 내가 사부인한테 대신 돈을 받아야 이치가 맞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내가 사부인한테 전화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실 거면 나한테 최소 50만 원은 주셔야 서로 쌤쌤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 만약 안 들어주시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너네들한테 가서 다시 한번 따질 거라고 했어. 그랬더니 사부인이 알겠다고 하시던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했어요.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고 가족 간의 분란이 없길 바래서 희생한 우리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까 봐 그 돈을 줬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남편은 살면서 가장 크게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따졌다고 해요. 남편조차도 이렇게까지 부모님한테 화낼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 놀랄 정도로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또 기록을 갱신해버린 거였습니다. 그 일 이후 또 우리 집까지 찾아와 여기서 빌부터 살겠다고 큰소리치며 남편을 활화산 마냥 타오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들에게 이런 일을 들켰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당분간은 사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반성 자체를 안 하니 이렇게 무대뽀로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구제불능 시어머니는 기어코 남편을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전까지는 부모한테 아들이 화를 내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부모 취급도 안 하고 짐승 보듯 하면서 폭발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죠. 여보, 이 여자는 말로는 절대 안 통하는 사람이야. 난 그동안 엄마를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별짓을 다 했어. 근데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건 말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 결국 몸으로 직접 보여줘야 정신 차린다는 소리 아니야. 아니, 정신 차릴지도 미지수지만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개념 없는 짓은 못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로 대하고 있었다니. 여보, 나 이제 안 말릴래. 당신 마음대로 해. 싹 다 머리 잘라버려. 뭐? 이 미친년놈들아. 니들 진짜 정신병자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네, 어머니. 저희 정신병자예요. 근데 정상인 저희를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님이시거든요.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더 이상 말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한 짓,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에 비하면 머리를 잘리는 것도 싸게 죗값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머리를 휘날리며 저항을 하며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마음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이래야만 시어머니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서 더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술 더 떠서 방으로 달려가 바리깡을 가지고 나와 남편을 향해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시원하게 이걸로 밀어버려. 아예 깔끔하게 해줘. 뭐, 이 정신 나간 년이 바리깡을 왜 갖고 오는데? 역시 당신은 머리가 좋아. 그래,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아들, 이러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아니지. 엄마한테 그것까진 하지 않을 거지? 엄마 바보야? 이미 가위 가지고 와서 엄마 머리까지 다 싹둑 잘라놓으려고 했는데 그깟 바리깡으로 머리 미는 거 못하겠어? 난 오늘 진짜 마음 먹었어. 엄마가 정신 차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너네들하고 같이 산다는 말 안 할게. 그냥 내가 갈게.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시어머니 입에서 드디어 항복 선언이 나오자 남편은 드디어 부여잡고 있는 머리를 놔줬어요. 시어머니는 엉망이 된 머리카락을 부여잡고 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전 시어머니에게 다음에 오시면 머리뿐만 아니라 옷도 싹둑싹둑 잘라버릴 거다. 그러니 다시 오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문이 닫히자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가 다쳤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아까 짐보따리를 어떤 손으로 들었는지 못 봤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멀쩡한 손이 아닌 기부스를 한 손으로 짐보따리를 들고 가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아프면 기부스 한 손으로 짐보따리를 들 리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기부스도 가짜란 소리였습니다. 남편과 전 서로를 벙찐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속이기 위해 이런 가짜 연극까지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 머리를 그렇게 하는 게 좀 심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동안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해보면 정말 저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 저희는 그동안 시어머니의 온갖 횡포와 무례함을 참아왔고 여러 번 참고 넘겨왔거든요. 심지어 엄마가 아프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우리를 힘들게 했고 돈까지 빼앗아갔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장되게 말해서 시어머니를 고소하지 않은 것만 해도 저희로서는 정말 관대한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더 강하게 대응하지 않은 게 오히려 용서해준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떠나고 난 후 남편은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장모님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지 생각하면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받은 것은 참 많았는데 정작 해드린 것은 별로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했어요. 특히 엄마가 아프신 와중에도 그런 일들을 홀로 감당하며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듯 아프댔어요.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흐느꼈고 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움을 느꼈어요.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이제부터 시어머니와의 연을 완전히 끊고 우리만 생각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정말 많이 지쳤고 다시는 그 여자에게 시달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도 시어머니가 크게 한 방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예 부모 자식 간에 의존하길 바란 건 아니었거든요. 여보, 그동안 내가 고통받아온 걸 봐왔잖아. 평생 엄마 생활비 보내느라 허덕였던 거 기억 안 나? 그래도 아예 연을 끊는 건 좀... 있잖아. 나 사실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우리 엄마
단순히 생활비만 다 쓴 게 아니야. 돈 때문에 큰 사고를 친 적 있어. 큰 사고라니? 대체 어떤 사고인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엄마 때문에 고생하셨어. 엄마가 팔랑귀라서 여기저기 투자한다고 돈을 날리셨거든.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당신한테 말한 것도 실은 그 돈 메꾸겠다고 투잡 뛰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난 어머님이 그 정도까지인지 몰랐지.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으니까. 이제서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 근데 그 말까지 하면 당신이 우리 집안을 더 안 좋게 생각할까봐 그동안 말을 못했어. 여보, 난 너무 불안해. 친엄마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필연적인 거 아는데 가끔 난 우리 엄마가 그냥 감정 없이 욕망만 있는 인간 같아 무서워. 생각해봐. 우리 아빠가 그 돈을 갚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고 심지어 아픈 자기 사돈한테까지도 돈을 빌려서 썼잖아. 근데 그것에 대해 어떤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 난 또 우리 엄마가 무슨 사고를 칠까봐 불안해.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듣자 전 더 이상 남편 보고 연을 끊지 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자세한 사정을 들으니 왜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건지 이해가 갔죠.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결심을 하고 시댁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의 말은 그냥 감정에 치우쳐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마지막이니 직접 보고 앞으로는 엄마를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낫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가겠다고 했고 그렇게 둘이 시댁에 가게 되었죠. 근데 시댁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웬 여자들에게 맞고 있는 거였어요. 일단 저희는 시어머니를 감싸면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죠. 의절을 하러 온 거라고는 해도 사람이 저렇게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치고 있는 여자들에게 대체 왜 이러시냐고 물었어요. 아주머니들 왜 이러세요? 어떤 일 때문에 엄마한테 화나신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러 명에서 폭력을 행사하시면 안 되죠. 엄마? 그럼 자네가 전현 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만 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이러시는 겁니까? 그럼 자네가 엄마 대신 우리 돈을 내줘야겠는데? 저 여자가 우리 돈을 가져갔다고, 어? 그래. 우리가 전혀 잡돌이 안 하길 원하면 아드님이 대신 내주쇼. 그럼 우리가 아드님 입장을 봐서라도 그냥 갈라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저와 남편은 그 아줌마들에게 무슨 이야기인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진상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행 계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계셨는데 어느 날 회원들이 시어머니가 그동안 계모임 돈을 몰래 야금야금 손댔던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추궁하려고 하자 눈치 빠른 시어머니가 잠적을 해버렸대요. 계모임 회원들은 대체 시어머니가 어디로 증발해버렸는지 알 수 없어 갑갑해하고 있었고 이걸 고소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었다고 해요.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잠적을 하고 있을 동안 저희 집을 은신처로 삼으려 했던 거죠. 혹시 몰라 계모임 회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시어머니 집 주변을 망봤고 일부러 시어머니가 방심하도록 집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방심한 시어머니가 잠시 집에 들어갔다 다시 나가려다가 결국 계모임 사람들에게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랑 장모님이 주신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저한테 70만 원 가져가고 장모님한테도 50만 원이나 가져가 놓고 또 남의 돈을 탐냈다고요? 아유, 뭘 탐내? 난 조금만 썼다 다시 채워놓으려고 했다니깐. 이 양반들아, 내 말 들어보지도 않고 머리채 잡고 난리치고 말이야. 야, 니네들 내가 싹 다 신고해버릴 거야. 오냐?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도 너 고소해버릴 거다. 횡령 혐의로. 무슨 그깟 계모임 돈 쬐끔 썼다고 고소 타령이야. 엄마는 진짜 반성이라는 걸 안 하시네요. 엄마, 저 오늘 마지막으로 엄마 모습 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순간까지도 엄마는 추한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마지막이라니? 더 이상 엄마를 볼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전 이제 엄마랑 인연 끊고 살 거거든요. 아주머니들, 제가 아까 잘못 말했네요. 전 이제 이 사람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돈은 이 인간한테 직접 받아내시길 바랄게요. 아이고, 이건 또 뭔 상황이야? 아까는 아들이랬다가 아들이 아니라니. 이년은 계모임만 작살낸 게 아니라 지 가족 관계도 작살나버렸나 보네. 뭐 복잡한 건 모르겠고 어찌됐든 자네가 이년이 삥땅 친 돈은 못 내준다 그거지? 네, 저는 내줄 생각 없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아유, 어딜 가겠다는 거야? 방금 한 말 자세히 설명해. 갑자기 찾아와서 마지막이라니. 아들이 아니라니 이게 대체 다 무슨 뜻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꼴인데 엄마를 두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너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슨 짓 당할 줄 알고? 엄마 아니라니까요. 전 당신 같은 엄마 둔 적 없어요. 생판 남이니까 어떤 짓을 당하시든 관심 없어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가 그 여자들한테 어떤 짓을 당하든지 상관없다는 뜻이었죠. 시어머니는 절규하듯이 남편과 저에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우리는 들리지 않는 듯이 멈추지 않고 걸어갔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돌아보며 시어머니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데 여자들에게 옷을 뜯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참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면 그때 내쫓을 때 말했던 것처럼 가위질이라도 해서 옷을 찢어놓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제가 하기 전에 계모임 여자들이 이미 그렇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뭐 그래도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한 뒤 저와 남편은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면 속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저희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교훈 삼아 저와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매일 저녁 식탁에서 웃음이 가득한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 둘 다 시어머니라는 큰 짐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랑 남편이 거실에서 아이와 놀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초췌한 모습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죠. 정말 한눈에 봐도 피폐해진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헬쑥하고 옷은 남루했어요. 우리를 찾아온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10만 원을 줄 수 없겠냐는 말을 했어요. 계모임 인간들이 기어이 자기한테 고소를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잘렸다고 돈이 없다고 징징거렸죠. 시모가 어떻게든 불쌍한 척을 해보려고 눈물을 짜내려고 자꾸 표정을 찡그리는데 그 꼴이 아주 우스꽝스럽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드러눕겠다고 꼬장을 부리기 시작했죠.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인터폰으로 경비원을 부르라고 소리쳤고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사라졌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저와 남편은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참고 이해하려고만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지적하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배운 거죠. 그저 피를 나눈 관계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무조건 용납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남편과 저희 둘은 부부란 서로에게 진정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외부의 어떤 문제나 갈등도 결국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하면서까지 저와 아이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것도 저 또한 그 결심을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한 것도 모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가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지금의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시련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이
우리 가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셈이죠. 저희 부부의 사연이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을 남겼길 바라며 이만 얘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